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오는데 더운데, 예. 땀이 뻘뻘 나잖아요. 예. 그래서 얼마 전에 뭐 티베트 고기압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티베트 고원이 여름이 되면 거기가 데워지게 되면은요, 예. 지표면은 저기압인데 그 상공에서는 반대로 고기압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편서풍을 타고 우리 쪽으로 오게 되면은, 그 고기압이 이렇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여름에 지금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있는데, 그렇죠. 저 서쪽에서부터 다시 또 고기압이 와가지고, 예? 이렇게 위에서 누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원래는 습기하고 열기가 올라가야 되는데, 예. 위에서 계속 눌러대기 때문에 빠져나갈. 그래서 우리가 열돔이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극단적으로 말하면 어느 날 갑자기 티베트 고원이 싹 사라지면, 네네. 뭔가 또 이런 날씨하고는 또 전혀 다른. 실제. 네, 안녕하세요. 지구본 연구소의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시작을 하는 걸 보고 누구를 모셔봤나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제가 지구본 연구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시세요. 야, 이게 지리가 그렇게 재밌는 줄 몰랐어. 야, 나 고등학교 때 지리 참 재미없었는데 이렇게 재밌을 줄 알았으면 열심히 할 걸,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마침 여름방학도 되고 그래가지고 진짜 지리 선생님을 모시고 지리 선생님이 바라본 지구본 연구소라는 주제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좀 한번 해주시죠. 보면. 예, 저는 현직 네. 논산 대건고등학교에서 지리 과목을 맡고 있고, 네. 현재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담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찐 이제 지리 선생님이십니다. 보면은. 네. 오늘 이 방송을 위해서 논산에서부터 네. 이 서울까지 이제 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무척 덥습니다. 정말 덥습니다. 예. 보면은. 그래서 사실 제가 선생님이 이제 운영하시는 블로그나 네.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야, 지리가 이렇게 재밌어라고 이제 생각들을 이제 하는데,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리가 되게 재미없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지리가 정말 선생님이 생각하실 때는 재미없는 과목인가요? 진짜 요즘 지리의 위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기까지 왜냐하면은 예. 이제 고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이제 지금은 여러분들 연세 드신 분들이 학교 다닐 때는 선택 과목이 없이 예. 나라에서 배우라는 과목들, 예. 이제 뭐 지리, 사회, 뭐 역사 이렇게 배우라고 그렇죠. 되어 세계사 있는데, 뭐. 지금은 예. 학생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고등학교에서 예. 선택을 하게 되는데, 지리는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 수능에서 2개가 있어요. 네. 한국 지리, 세계 지리. 이름이 너무 딱딱하다 보니까 예. 특히 처음에는 한국 지리는 뭐 그래도 내가 한 8도 이름은 아니까 한번 선택해 볼까 했는데, 세계 지리는 좀 무리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예. 그리고 내용이 그 지리 교과 특성상 배우다 보면은 약간 이과적인 내용들, 문과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뭐 대기라든지 토양이라든지 예. 지질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처음에 있어서 지금 선택자가 계속 좀 줄고 있는 그런 추세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리 과목 그러면 암기 과목이다라고 그래가지고 네. 너무 재미없어서 선택을 안 했는데, 지금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또 요즘에는 또 이 자연과학적인 또 지식이 필요한 또 지리 성격이 강해지다 보니까. 네. 그리고 수능에서는 이제 변별력이라는 게 꼭 있어야 되거든요. 1등급에서 9등급까지 나눠야 되는데, 네네. 어려운 문제가 없으면은 등급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게다가 문제가 뭐냐면은, 이 과목을 좋아하는 친구들끼리 모였는데 거기에서 4%를 골라내려고 하니까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출 문제들이 정말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네. 정말 현직 선생님들도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등장.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이제 그 뽑는 사람이 많은 그걸 가야 경쟁률이 그렇죠. 쉽다. 그러니까 이제 한 명 뽑는데 가서 하지 마라,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리 과목이 지금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서 지금 가르치는 과목은 그러면은 한국 지리, 세계 지리. 그리고 이제 진로 선택 과목으로 지역 이해라고 하는 과목도 있고, 여행 지리. 예, 이런 과목도 있습니다. 아니, 고등학생인데 선택 과목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논란이에요. 학생들에게 이렇게 선택권을 많이 주는 것이 좋냐. 그 다음에 이게 학생들의 진로를 위해서는 이렇게 다양하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라고 하는 두 개가 팽팽하게 팽팽한 건 아니고 지금 대세는 줘야 한다로 넘어가고 있어요. 야,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실제로 한국 지리나 뭐 세계 지리는 대충 뭘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역의 이해 이런 건 도대체 뭐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배우세요? 예, 지역 이해 같은 과목은 사실 최 박사님이 저희한테는 큰 은인이십니다. 예, 저희 지금 지역 이해 같은 경우에는 한국 지리
2학년 때 한국지리나 세계지리를 수강하고 난 학생들이 네. 나중에 지역이해를 선택하는데요. 보통 자기가 이제 종교 문제, 지역의 경제 문제, 사회 문제 이런 문제들을 주제를 선택해서 이제 보고하고 그다음 발표하는 이런 걸 하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처음에 얘들아 이러이러한 거를 한번 해보자. 근데 취향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 학생들에게 또 일괄적으로 이걸 연구해 보렴 이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레퍼런스가 좀 있으면 좋겠다 네. 할 때 이제 저희가 많이 쓰는 게 이제 최 박사님 블로그를 그래서 거기에서 골라서 이거를 모티브를 얻고 그다음에 좀 자세한 자료를 조사해보는 그래서 지리 교과에 현재 실제로 도움이 되는 예. 블로그라고 예. 유튜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 대공고등학교 학생들은 열심히 이렇게 제 유튜브 방송을 보는데 저희 집 애들은 안 봐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학생들을 그동안 한 20여 년간 만나보니까 이 DNA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 과목 선택이라 그러면은 아무리 어려워도 그냥 지리를 택하는 친구들. 그 친구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지도 보는 걸 좋아해요. 지도 보는 걸 좋아하는. 특히 지리부도 보는 거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예. 그 친구들 저희가 그렇죠. 덕질이라고 얘기하는 지덕이라고 보통 지리 덕후라고 얘기하는데 이 친구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보통 지리를 선택하는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고등학교 때 저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저희 학교 때는. 그래서 이과는 무조건 사회, 지리는 빼. 그래서 못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대학에 왔는데 제 지도 교수님이 이제 보니까 석사 과정을 영국에서 하셨는데 지리학을 전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교수님 지리학이랑 지금 선생님 하시는 거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데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야 영국에서는 지리학이 학문의 여왕이야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야 지리자 붙여봐 안 되는 학문이 어디 있어? 그러고 나니까 다른 거 종교지리, 지역지리, 경제지리, 사회지리, 여성지리 뭐 아무거나 다 붙이면 그래서 야 이게 정말 지리가 학문의 여왕이라는 소리도 맞겠다 싶은데 그 말도 맞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보면? 학부 다닐 때도 저희 교수님에게 이제 질리게 많이 들었었는데 지리는 학문의 여왕이다. 뭐 안 걸리는 게 없다라고 하는데 이제 막상 듣는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우리 과목의 정체성은 도대체 뭔가라는 그런 의문이 많이 들고 그것 때문에 떨어져 나가는 친구들도 꽤 있는 과목이었어요. 저는 조경학과를 나왔는데 조경학과 저희 1학년 때 이제 원론 과목 시간에 선생님이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종합과학예술이야. 너희들은 과학도 하고 예술도 하고 다 해. 근데 막상 해보면은 다 저희보다 훨씬 프로페셔널하게 배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건축, 토목, 무슨 미술, 조형 뭐 다 있는 거예요. 우린 도대체 뭐지? 심지어 나무 심는 거는 저 임학과 출신들이 훨씬 더 잘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뭘까? 뭐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저희하고도 지리도 되게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계셨군요. 사실 영국 같은 경우는 아까 교수님께서 영국 출신, 영국에서 공부를 하셨다 그러면은 더욱더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는 이제 왕립지리학회가 있고 제가 좀 지리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시는 잡지 중에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잡지가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지리 선생님에게는 그렇게 페이보릿한 잡지가 아니라 요즘 친구들한테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이제 그 옷 또는 이제 가방 그렇죠. 브랜드로 이제 옷 브랜드로 더 많이 사용되는 것 같고 근데 생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고 사실 영국 왕립지리학회에서 나오는 잡지가 있어요. 지오그래피컬이라고 하는 잡지가 우리나라에서 좀 보기가 어려운데 어렵죠. 우리나라에서. 그 잡지가 참 잘 나와요. 그래서 영국이 확실히 제국주의를 거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왜냐면은 그 당시에는 이제 지리가 나중에 도움이 뭐가 되겠느냐라고 물어보면은 요즘에는 조금 학생들이 질문을 많이 해요. 선생님 뭐 지리 전공해서 뭐 먹고 살아요? 뭐 먹고 살아요? 그러면은 사실 관련되는 건 많긴 한데 스페셜리스트로 얘기하기에는 좀 그럴 때는 한 말씀으로 딱 정리해서 야 인생은 몰라 인생은 길고 그러니까 니들 뭐든 열심히 하면 돼 이렇게 그래서 해줄 수 있는 말이 보통 그거죠. 그래서 이 지리라는 게 사실은 이제 영어로 하면 지오그라피잖아요. 어릴 때 이제 영어 공부하다 보면 지오그라피, 지올로지, 지질학은 뭐지? 막 이렇게 헷갈리는데 나이 들고 보면 지리라는 한자가 되게 무서운 단어 같아요. 왜냐면 이 땅의 이치를 이제 아는 건데 사실은 지리를 보다 보면은 하늘, 땅, 사람 이게 이제 다 붙는 거잖아요. 천지리 다 달라붙는 건데. 네, 맞습니다. 이 요즘에 이렇게 날씨 더운 것도 이 지리 관점에서 설명이 되나요, 보면? 사실 천지인 그 얘기 나오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군대 있을 때 시간이 남으니까 이제 책을 좀 보면은 대망편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도기치로죠. 그 당시 이름으로는 풍신수길이 이제 승급하기 전에 제일 네네. 처음에 바늘장수 시작했을 때 이제 오다 노부나가가 만들었던 성 밖에서 이제 바늘장수하는 예. 그럼 와가지고 항상 그러잖아요. 천문, 지리 예. 모르는 게 없다라고 계속 자랑을 해가지고 이 예. 친구를 스카웃에서 데려가게 간 이제 계기가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지리라고 하는 게 보면은 지질학하고 뭐가 다른가라고 보면은 지오는 예. 지오그래피고 이제 지올로지잖아요. 예. 이제 지올로지는 지오 그 자체가 학문인. 그러니까 지오 땅 자체를 연구하는 것이라면은 지오그래피는 기술하는 건데 예. 여기서 들어가야 될 게 하나가 어렵다. 다른 게 사람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사람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사람이 밟고 있는 땅, 그다음에 영향을 주는 날씨, 예. 그다음에 뭐 교육 환경, 경제 환경. 그러다 보니까 지리가 다룰 수 있는 게 많아지는 게 그 사람을 그래서 환경학과고 나중에 저희 과 보면은 대학원을 환경대학원을 가시는 분들 꽤 맞습니다.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질이라는 거는 사람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어떻게 보면 공간 네. 뭐 이제 이런 거니까 뭐든지 다 사람하고 다 연관이 안 돼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요즘에 다시 유행하는 지정학 이런 것도 네네. 결국은 이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지리적 영향에 따른 어떤 예. 정치 외교적인 이제 그런 관계라고 보면.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날씨가 덥다 그러면 보통 이제 네. 기상하시는 분들이 이제 나오는데 네. 제가 이제 보다 보면은 티베트 고기압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네. 이 뭐 저도 이제 처갓집이 이제 강릉이다 보니까 가다 보면 날씨가 이렇게 막 변하고 네. 그런데 이런 것도 만약에 지리 선생님 입장에서 봤을 때 설명을 학생들한테 한다면 어떻게 이게 지리하고 연관이 되나요 보면? 네, 지리하고 연관이 되죠. 왜냐하면은 네. 사실 기상학 같은 경우에는 이 메커니즘 자체를 연구하는 기상의 메커니즘 자체를 연구하는 좀 더 심화된 과목이라면은 네. 지리학 같은 경우에는 이 동네 사는 사람에게 날씨가 주는 영향은 무엇일지 예를 들어서 아까 강릉하고 그다음에 예. 그러니까 영동하고 영서하고 예. 기후가 또 많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기후라고 얘기하는 것은 보통 최소 30년간의 평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30년간의 평균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봄철 요맘때쯤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러면은 농사를 이렇게 짓고, 예. 그다음에 여름에는 이런 일이 있어서 가옥을 이렇게 짓고, 겨울에는 이렇게 뭐 먹을거리를 어떻게 저장을 한다든지 그 삶에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기후는 이제 지리의 연구 대상인데 예. 대부분은 지표 현상에서 예. 땅 위에서 벌어지는 벌어지는 것들. 예. 예. 그런데 이게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땅 위에서 벌어지는 일은 사실은 땅 위에서 벌어지는 일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예. 생긴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오는데 더운데, 예. 땀이 뻘뻘 나잖아요. 예. 그래서 얼마 전에 뭐 티베트 고기압이다 그러니까요.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티베트 고원이 해발 한 평균 4,500m 4,000m 정도 이상 되죠. 4,500m 이상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여름이 되면 거기가 데워지게 되면은요. 예. 지표면은 저기압인데 그 상공에서는 반대로 고기압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메커니즘은 보통 기상학에서 연구하는 것들인데 예. 그게 편서풍을 타고 우리 쪽으로 오게 되면은 그 고기압이 이렇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여름에 지금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이제 점령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거 보통 기상학에서는 그게 이제 키가 큰 고기압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이거보다 더 높은 곳에 고기압이 있는 거예요. 그럼 정리하자면 우리 이제 한반도가 이렇게 있으면 네네. 이제 여름에 흔히 말하는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이 그렇죠. 이렇게 돌명태로 우리를 이렇게 덮어 씌워가지고 이제 아이고 더워라 이러고 예. 있는데 저 저기서 서쪽에서부터 다시 또 고기압이 와가지고 예. 이렇게 위에서 누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러면 여기서 압력솥이- 압력솥이- 압력솥이죠. 원래는 습기하고 열기가 올라가야 되는데 예. 위에서 계속 눌러대기 그러니까 때문에 빠져나갈 그래서 우리가 열돔이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교과서 정도에서는 네. 나오진 않아요. 지리 교과서에서는 나오지 않는데 지금 뉴스에서 나오다 보니까 저도 이제 공부를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극단적으로 말하면 어느 날 갑자기 티베트 고원이 싹 사라지면 네네. 뭔가 또 이런 날씨하고는 또 전혀 다른 실제 형태. 그렇죠. 왜냐하면 티베트 고원이 생긴 지가 그러니까 지구의 46년 역사를 보게 46억, 되면은 6억 년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바뀐 거죠. 저는 맨날 이제 농담처럼 당군 할아버지가 털을 잘못 잡았어 네. 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또 시간이 많이 지나면 또 어찌 될지 모를 수 있는 예. 이제 그런 일이라고 보여지고 제가 그래서 선생님 말씀을 좀 뚝 듣다 보면은 저는 지리 그러면 전형적인 이제 인문 네네.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 역사와 관련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 과학이라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뭐 농사라든지 네. 작목 뭐 이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과학하고 상당히 연관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이렇게 가르치나요? 옛날부터 이렇게 가르쳤었나요? 원래는 예전에도 그랬죠. 왜냐하면은 지리라고 하는 게 연구 대상을 보게 되면은 예. 이제 크게 두 가지. 자연지리 쪽이 있고 네. 인문지리 쪽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어떤 대학교는 실제로 이제 과거에 경희대학교하고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이과였어요. 이과였어요? 예, 예. 당연히 천어 둘도 없는 문과라고 생각했는데 예, 이과였고요. 그래서 지금도 기후학이라든지 이런 네. 분야들은 건국대 이쪽 원래 이과 출신이고 이과의 토양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경희대, 건국대 쪽이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예. 저는 요즘 선생님 말씀 듣게 듣다 보면 이런 말씀 해줬으면 아마 손들고 이과였으면 지리를 전공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헷갈려 하시는 게 이제 지리는 그냥 외우는 과목이다. 땅 이름 외우고 지명 외우고 국경 뭐 행정 나오고 뭐 이런 건데, 자연과학과 관련돼서 그러면 지리를 뭐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샘플, 아까 이제 뭐라고 그래야 되나, 티베트 고기압도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는 이제 눈에 잘 안 보이니까 그렇죠. 눈에 좀 보이는 사람들이 알만한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지리 교과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있어요. 이제 모든 학문들은 목표가 있을 텐데 지리학의 목표는 뭐냐면은 지역성을 밝히는 거예요. 지역성이라면 그 지역의 특성. 그렇죠. 그게 왜 만들어졌고? 이건 고기압, 저기압하고 비슷한 개념인 것 같아요. 고기압, 저기압은 뭐 1013mB가 넘으면 고기압, 낮으면 저기압. 이게 아니라 주변보다 높으면 고기압이고 주변보다 낮으면 저기압이듯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동네의 특징을 자신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먼 동네에 그 지역의 어떤 만의 특징들이 있는데 그걸 밝혀내는 게 지리학의 목표인데,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배우는 개념 중에 뭐가 있냐면은 처음에는 위치라는 걸 배워요. 로케이션. 그렇죠. 로케이션을 배우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개념들은 뭐가 있냐면은 너는 교실에서 위치가 어떻게 돼? 라고 물어보면은 참 중의적인 질문이에요. 수업에서 등수가 어떻게 돼? 그렇죠. 등수라고 하는 위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친구들 엄마가 물어보죠. 너는 니네 반에서 위치가 어떻게 되냐? 라고 제가 요즘에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들이나 딸 같은 경우, 지금 아빠가 나한테 성적을 물어보는 건가? 아니면은 창가 쪽에 앉는지 앞쪽에 앉는지 이걸 물어보는 건가? 아니면은 주변에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 같이 앉는다든지 아니면 불량스러운 애들하고 같은 자리에 앉는다든지, 이게 다 위치거든요. 그래서 위치가 기본적으로 이제 지리에서는 수리적 위치, 수리적 위치는 뭐 위도나 경도로 설명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리적 위치는 저희가 이제 반도의 위치에 있고 대륙의 동쪽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원치 않아도 팔자가 있어요. 어떤 팔자인가요? 여름이 덥고 습하고. 원래 이 반도라는 동네는 다 그렇습니까? 반도뿐만 아니라 대륙의 동쪽에 있는 동네들은 그래요. 왜 그래요? 왜냐하면 편서풍의 영향을 덜 받아서 그래요. 편서풍은 바다에서부터 쭉 오다는 습기가 있는데 여기까지 오게 되면은 지표면에서는 사실 습기를 만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우리들은 편서풍이 어디냐면 하늘 위에 있어요. 저 위에.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편서풍을 만나게 되냐면은 황사는 무조건 서쪽에서 동쪽으로만 가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제트기류. 네,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위쪽에 그래서 습기를 날라줘야 되는데 지표면에 살고 있는 우리한테는 그게 와닿는 게 없고, 우리한테는 이제 계절풍이라고, 그래서 대륙의 동쪽에 있는 중위도에 있는 대륙의 동쪽, 그러니까 미국으로 말하면은 뉴욕 정도. 네,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본, 한국. 정말 덥고 습한 팔자를 타고난 동네들이에요. 여름에. 겨울은 좀 더 춥고. 역시 단군 할아버지가 정말 털을 잘 잡으신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상대적인 이제 이거는 이제 좀 변형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진짜 알고 보면은 전 세계에서 진짜 센 나라가 주변에 다 있잖아요. 러시아, 중국, 일본. 세계 4대 강국이 다 있다고. 4대 강국이 다 있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변형될 수 있는 위치. 인데 이제 거기에서 좀 더 나가게 되면은 이제 장소란 개념을 배우게 돼요. 위치에서 장소는 뭐냐면은 그 위치에 있는데 자연환경이나 인문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면은 그 장소의 특징이 생겨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장소, 우리 한반도 같은 경우 대륙의 동쪽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인문적인 영향, 뭐 침입을 많이 받았다든지 동쪽으로 뭐 나가기가 좋다든지 뭐 아니면은 이런 자연적인 영향은 여름마다 태풍이 온다든지 그러면
그 동네만의 어떤 아이덴티티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인문적인 거, 자연적인 거 종합해 보게 되면은 예. 지역성이 나온다는. 그래서 21세기 대한민국 현재 2021년에 지역성이라고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아파트와 에어컨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름에 이제 도시에 몰려 살고 여름에 더워 죽겠는데 집집마다 에어컨 네. 확실하게 해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저희는 뭐 지금 36도 오늘 36도 막 이제 이러잖아요. 네. 뭐 에어컨 좀 더 키면 되지 뭐 이러는데 저 유럽에 이제 독일이나 프랑스 이런 친구들은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좀만 네네네. 더워지면 집에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도 없고 어떻게 사냐 막 그러면은 그냥 창문 열어놓고 사는데 올해는 너무 더워 막 이러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이제 지리에서 보게 되면은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연구하는 학문인데 예. 그거를 보는 시각이 예. 인간들이 환경을 이겨낼 수 있어 라고 지금처럼 그게 대표적인 에어컨. 그렇죠. 네, 그리고 그게 환경 가능론인 예. 거고 그 다음에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이제 결정론이죠. 옛날에 그래서 네. 이제 열대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게을러라고 하는 게 네, 그러면은 이제 그게 환경 결정론이고 네네. 그다음에 싱가포르 이광일 수상이 에어컨만 줘봐라 이렇게 부지런한 사람이 어디 있냐라고 하는 네. 게 환경 그 가능론이라고. 예, 그런데 이제 에어컨 때문에 이제 뭐 탄소 배출량이 많아져가지고 되면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고 보게 되면 이제 네. 생태론. 네. 그래서 가끔 이제 그 기후변화 시제 가전 대리점 가면 그래요. 소개해 주시는 분이 이제 기후변화 때문에 더 더워질 테니까 에어컨을 장만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지금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보면은. 제일 헷갈리는 말이 그거죠. 지구 온난화되니까 올 겨울에 더 출 거예요. 그렇죠. 예.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그거 헷갈려 이제 하시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저는 요번에 최근에 이제 독일에서 홍수가 났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로 놀랐어요. 네. 첫 번째로 놀란 건 뭐냐면은 비가 막 어마무시하게 많이 올 줄 알았어요. 네. 많이 올 줄 알았는데 보니까 저희 그 대한민국 기준으로 보면 애게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제일 많이 온 동네가 72시간 동안. 그러니까 72시간, 3일 동안에 180mm고 뭐 24시간 동안에 한 70 몇 미리 정도 내렸더라고. 아니 서울에서만 해도 뭐 시간당 100mm씩 막 뽑아서 내리는 네네. 이런 나라에서 살다가 저 정도 우리 같으면 비가 좀 오네 싶은데 그 지역이 막 큰 물피해를 그쵸. 받았다는 게 첫 번째 놀랬고 독일 같은 나라에서. 네네. 두 번째는 저 어디 이렇게 절벽이 있는 줄 알았어요. 이게 네네. 갑자기 땅이 이렇게 푹 파여가지고 네네. 쓸려 내려간 네. 모양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사진을 보니까 그냥 독일 우리 농촌 평범한 네. 어떻게 절벽이라고는 별로 보이지도 않는 그런 곳인데 아니 도대체 어떻게 저 흙 다 어디 갔지? 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지리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을까요? 보면. 아마 이거 보시는 많은 분들도 이제 뭐 유튜브에다가 뭐 독일 홍수 이렇게 치게 되면은 예. 아마 그 자동차가 둥둥 떠다니는 그렇죠. 모습 뭐 예. 이런 것들은 보면은 뭐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니까 뭐 조금 그러니까 남의 아픔들이 조금 크지 않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비디오라든지 이런 자극적인 영상이 많다 보니까 예.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제 시청자들에게 전달을 하기가 조금 아픔까지 전달하기는 어려워지는데 그 중에서도 좀 충격적인 사진은 아까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땅이 완전히 패버려가지고 그러니까요. 낭떠러지가 생겨버린 예, 그런 사진이 그냥 이렇게 하천이 흘러가는 옆에 평지에 있는 마을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무슨 떠낸 것처럼 그렇죠. 이렇게 포크레인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폭탄으로 맞은 것처럼 쏟아 땅이 부어서 쑥 패어버린 예. 그런 장면이 이제 지난주 월스트리트저널 주말판 일면 사진으로 나와가지고 예. 제가 그거 보고서 이거 근데 이제 저희는 배운 게 있잖아요. 직업이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제 블로그를 운영한 이유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제 지오위키라고 하는 제 예, 블로그를 운영하는 이유가 뭐였냐면은 교과서에서 이제 언급되는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업데이트가 요즘 걸로 조금 잘 안 되기도 하고 살아있는 케이스로 살아있는 케이스 우리 학생들은 요즘 벌어진 거라든지 최근의 일이라든지 좀 와닿는 거를 조금 보고 싶어 하는데 우리 교과서는 조금 아웃 오브 데이트. 그럼 다시 독일 이야기로 돌아가면 예. 독일은 제가 알기로는 지형적으로 대부분 지역이 뭐 알프스 빼고 나면은 네네. 이게 이렇게 평온한 평지 지형으로 네, 평탄합니다. 예. 일반적으로 저기 블랙 그 포레스트라고 불리는 그쪽 알프스 슈바르츠발트 예, 이제 그쪽 예. 빼고는 좀 예. 평평한 편인데 그게 왜 이렇게 평평해요? 근데 보통 저희 장마 오고 나면은 예. 이제 흙 같은 거나 이제 조금 패인 곳은 물이 이제 진흙탕물 있다가 빠지고 나면은 예. 거기 진흙이 이제 평평하잖아요. 예, 예. 그 세상에 땅이 평평한 경우는 예. 거의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물의 영향을 받은 것. 그러니까 물이 쓸고 왔다가 물은 가버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울퉁불퉁하겠죠. 예. 그러니까 물이 오랫동안 물 밑에 있거나 예. 그러면은 이제 밑에가 천천히 가라앉게 되면 층이 생겨가지고 이제 보통 아까도 장마에도 이제 움푹 패인 곳에 물이 고였다가 빠지고 나면은 진흙이 아주 판판하잖아요. 그렇죠. 그 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논이 그렇게 아주 미립질 구조로 되어 있고, 예. 근데 여기는 이제 조금 더 큰 물질이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빙하가 엄청 동안 그러니까 빙하가 두 군데 있었어요. 어디 있었냐면 알프스 쪽에도 당연히 높으니까 빙하가 그렇죠. 있고, 남쪽. 예. 그다음에 노르웨이 이쪽에는 북쪽에. 높으니까 있고. 예. 네, 그러면 이 빙하들이 이제 점점점 녹을 거 아니에요. 예. 녹게 되면은 근데 빙하가 보통 아주 높은 거는 해발 3,000m짜리까지 있었대요. 빙하 그렇죠. 자체가 3,000m면은 움직일 때 땅을 다 갈아요. 갈고 나죠. 그래서 갈고 나다 보니까 옛날 배웠던 것 같아요. 이렇게 물이 쓸고 가면 V자, 뭐 네네네. 그다음에 빙하가 쓸고 나면 뭐 U자. U자, 뭐 예.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은 엄청 많은 돌멩이, 예. 그다음에 큰 자갈도 있지만은 모래, 예. 그다음에 가루도 나와요. 이제 그래서 이 바람하고 키질이라고 있잖아요. 예. 키질. 이제 예. 시골에서 키질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바람을 붙여주면은 그렇죠. 네. 입자 입자에 따라 가지고 가벼운 건 날아가는데 예. 이제 분급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물질들이 날라지죠. 나눠지게 되면 굵은 거, 작은 거 이렇게 나눠지게 그렇죠. 되는 가장 분급이 잘해주는 녀석이 바람이에요. 바람이 나눠지게 되면 굵은 건 바로 떨어질 테고, 바로 떨어지고 가는 건 멀리 갈 테고. 멀리 가고. 근데 물은 그거보다는 대충 다 분급이 끌고 가니까. 대충 끌고 가는데 그래도 자갈하고 모래는 나눠주거든요. 예, 예. 그래서 빙하가 녹으면은 물이 계속 나오면서 예. 퇴적 물질도 같이 보내요. 그러면은 이제 가까이에는 이제 큰 자갈이 남는다면 쌓이고. 저 멀리 쪽에 어떤 특정 지역에서는 모래만 잔뜩 쌓이는 그런 동네가 생기는 거죠. 우리 저 한강으로 따지면 미사리처럼 이제 모래층만 잔뜩 쌓이는. 네, 그거는 이제 거기는 자연재방이라고 부르는. 자연재방이고. 예, 예. 독일 같은 경우는 옛날에 그 빙하가 네, 녹으면서 쭉 내려왔는데 네네. 이제 멀리 간. 그러니까 요번에 그 홍수 난 지역은 네네. 빙하에서 좀 멀리 떨어진 지역이라고 그렇죠. 보면 되겠군요. 거기는 그러니까 거기서 좀 융빙수가 쭉 밀어주면은 예. 이제 자갈들은 저 위쪽에. 그렇죠. 그다음에 가까운 알프스 아래쪽까지는 모래질이 쭉 쌓이고, 그다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사실은 바람도 불어가지고 예. 레스라고 하는 먼지보다는 좀 크고요. 그다음에 토양인데 아주 입자가 작은 진흙 같은 건데 바람에 날려가지고 이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이게 양분이 많아요. 아. 그리고 레스는 이제 여름철 됐으니까 좀 딴 얘기 하나만 잠깐만 해본다면은 모래도 굵은 모래가 있고 그렇죠. 그다음 가는 모래가 가는 모래 있어요. 있죠. 그래서 동해안하고 서해안하고 모래가 어느 쪽에 굵을까 보게 되면은 동해안이 좀 더 굵어요. 그렇죠. 예. 서해안 쪽에 모래가 조금 더 가늘어요. 예. 그래서 가는 모래의 특징이 뭐냐면은 많이 굴렀기 때문에 입자도 작고 가장 석영 운모 장석 중에 제일 센 게 석영인데 석영 성분이 되게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원래 제일 컸던 회사가 유리 회사가 한국유리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안면도 모래를 퍼다가 유리를 만들었었던. 근데 그 회사 워낙 수익이 좋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 옥션과 더불어 가지고 주식시장에서 프랑스 사람들이 다 빼버려 가지고 공개 매수해서 지금은 볼 수가 없는 회사가 됐는데 이쪽 그러니까 바람에 날려온 모래들도 입자 먼지들도 되게 작아서 각져 있어요. 쌓이면은 잘 안 무너져요. 그래서 황토고원, 중국의 황토고원 보게 되면은 뭐 이 땅을 파가지고 사람들이 그 안에 살고 있는 집들을 볼 수 있는데 놀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레스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바람에 날려온 게 쌓였는데 저희 생각처럼 이렇게 후 불면 다시 또 날아가는 게 아니고 물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바위에서 바로 부서져가지고 각진 형태로 날라온 거기 때문에 입자들이 쌓이면은 이제 벽돌 쌓듯이 튼튼하다 보니까 그게 독일에도 많이 있어요. 그런 데가 이제 작물 그 양분이 많기 때문에 재배가 잘 되고 그다음에 모래 아까 같이 이제 모래가 잔뜩 쌓이게 되면은 이렇게 그 사진이 보니까 원래 매스컴은 좀 자극적인 사진을 원하잖아요. 거기 알프스 아랫자락에 낙차가 좀 큰 지역이더라고요. 블레셈이라고 하는 제가 독일어를 못 읽는데 한 영어식으로 읽어보면 그럼 맞는 것 같아요. 블레셈인 것 같더라고요. 디셀도르프 아래에 있는데 그게 모래층이 워낙 두껍죠. 그러니까 그 동네 자체가 완전히 모래층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밑에 암석이 안 보이고 그래서 이제 지리 덕후님들이 이제 또 좌표를 보내줬어요. 이제 구글 보시고 여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구글
저기 구글어스 구글 어스에 넣고서 좌표를 찾아봤더니 예. 다 모래밭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침수에 더 약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 비가 오니까 네, 그러면 임계점을 넘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어릴 때 모래장단 하다가 물 이렇게 부으면은 네. 이렇게 머금고 있다가 갑자기 그쵸. 훅 무너지는 것처럼 어느 순간까지는 머금을 수 있는데 예. 이길 수 없는 임계점에 오게 되면 퍽 하고 주저앉듯이 보통 산사태라는 게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그게 아닐까 했는데 그러니까 평지에서 완전 산사태가 난 거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평지인데 갑자기 이렇게 푹 꺼져가지고 사실 독일에 가면서 모래밭이라고는 제가 별로 본 적이 없는데 네네. 그 발밑 그 다니던 독일 그 농촌 그 평원 지역이 네네. 다 모래밭이다. 모래밭도 있고 아까 같이 레스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 근데 그런 지형인데 이제 거기가 이제 물이 쌓이다가 결국은 이제 그 모래층 자체가 이제 못 버티고 확 무너진. 제가 BBC 그 기상 통계를 봤더니 이번에 그 지역이 180mm가 72시간 동안 왔었는데 30년간 통계를 잡아봤대요. 가장 강수가 많았을 날에 강수들의 30년간의 평균을 했더니 30mm더라고요. 72시간에? 예. 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는 저희는 2011년 우면산 사태 벌어졌을 때가 72시간에 400mm가 왔을 때. 저기 예전에 태풍 루사 왔을 때 강릉에 하루에 24시간에 뭐 780mm가 왔지. 네, 맞습니다. 그때 800mm 왔으니까 저희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던 우리의 팔자 중에 하나인 거죠. 저희는 역시 그 극한 기상에 이미 이제 대륙의 동쪽에 있다가 보니까 그게 일상적인 일이 되어버렸는데 이쪽에서는 30년간 평균 중에 가장 많이 왔던 달의 평균을 내봐도 30mm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6배가 더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정말 몇천 미리가 온 셈인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독일 이미지하고 너무 다른 거죠. 그래서 오늘 지금 제가 올라오면서 이제 버스 속에서 뉴스를 봤는데 이번 주 이코노미스트 나오는 기사가 그거더라고요. 메르켈이 갔는데 다른 사람들과 댓글에 쭉 이제 쓰는데 보니까 이거는 독일이 감당할 수가 없다. 통계 중에 이렇게 한꺼번에 오는 게 없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그러니까 이제 독일 같은 나라가 이제 180mm 뭐 이 정도에 무너지는 게 말이 되느냐 생각이 그런데 드는데 이제 또 많은 또 댓글은 뭐냐면은 이거는 아무리 그렇대도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일이 반복되게 된다면은 지금이라도 그런 댐이라든지 하천 저희는 지금까지 모델이 독일식 모델이었는데 독일이 이제 4대강 사업 배워서 이제는 준설하고 이제 대방 오늘 쌓고 뉴스 보니까 독일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홍수 재난 이기는 법을 배워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들었어요. 뭐 이번에 보니까 뭐 이제 그 뭐죠 위기 상황이라고 알려주는 재난 경보 체제도 제대로 작동을 안 해가지고 그래서 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처음으로 사이렌을 써봤다. 그 동네가 그래도 괜찮았고 첨단 기술을 믿고 앱으로 이렇게 한 쪽은 고령자들이 다 당했다. 그렇죠. 보면은 뭐 이런 이제 그런 걸 보니까 우리 예전에 저 어디죠? 그 연천의 한탄강 주변 그쪽도 한번 크게 2000년대 후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참 이 K 리버 4대강 사업이 다시 유럽으로 수출되는 그래서 그때 저기 독일에 운하 보고 오셔가지고 한국에도 운하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운하가 아니고 제방을 쌓고 댐을 제방을 독일에 수출해야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참 이게 보면 겉으로 보는 모습하고 땅 속에 있는 모습하고 이거를 다 아는 게 결국 질이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니까 사실 그래 우리가 보는 그 독일이 밑에가 다 모래밭이었어 쉽게 말해서 당연히 파보면 뭐 바위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누가 알겠습니까 보면. 그렇죠. 독일 하류 쪽 그러니까 라인강의 하류 쪽은 충적평야, 네덜란드 쪽은 이제 충적평야라면은 상류 쪽에는 이제 모래밭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널려 있고 그렇게 생겼죠. 그래서 뭐 이 어차피 이제 흙 이야기를 나왔으니까 흙이 이제 보면 농업에서도 중요하고 어디다 다 뭐 건축 토목에도 다 중요한데 실제로 제가 어릴 때부터 되게 궁금하던 거 선생님 오셨으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저는 보통 농사라고 그러면은 비가 좀 잘 오고 토양 영양분이 좀 풍부하고 이런 지역이 이제 농사 잘 된다고 어릴 때 배웠는데 정작 나중에 이제 세계사를 보다 보면은 문명의 발생지 뭐 농업의 시작된 지역 이런 거 보면은 인더스강 하나 정도 빼고 나면 다 좀 말라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건조 지역이고 특히 이제 뭐 메소포타미아 뭐 이런 지역 보면 사막이잖아요. 거의 보면은. 근데 이게 원래부터 사막이었는데 농사를 지었던 건 아니었을 거고 이게 기후가 변해서 지금처럼 됐는지 어떤 자료를 보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거기다가
과도하게 농사를 져서 뭐 문제가 됐다든지 네네. 그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보면? 그게 교과서적인 정답도 있고요. 예. 수능에서는 이렇게 써야 정답인 것도 있고 학계에서는 예. 수능에서는 정답은 뭡니까? 보면? 수능의 정답은 인간의 이제 남용이라든지 예. 기후 변화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됐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예. 어느 좀 이제 이게 책에 따라 가지고 조금 보는 시각이 조금 다르기도 해요. 뭐 예. 그래서 그 이 사막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가지고 제일 많이 언급하는 게 아랄해가 제일 많이 나와요. 아라레. 예, 네. 얼마 전에도 저도 이제 네. 그 어디죠? 그 아제르바이잔 뭐 네네. 예, 이야기 네, 그쪽 하다 보면은 이제 아라레, 예. 카스피의 아라레 얘기가 나오는데 이번에 얼마 전에 네이처하고 사이언스에서도 그 두 얘기가 나오던데 뭐냐면은 사람보다는 기후 변화가 더 큰 것이다. 아, 그렇게 뭐 그러니까 건조하고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뭐 1도씨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변한다. 2도씨가 올라가게 어떻게 변한다. 네. 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 진짜 우리한테는 정말 대한민국의 저희 충청도 바닷가 쪽에 계신 분들한테는 논산도 큰일입니다. 저희 강경이 바로 앞에 있기 그렇죠. 때문에 조금만 물 올라오면 저기까지 물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제 기후를 연구하시는 거시적인 기후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과거의 빙기 시절에는 거기가 초원이었고 네. 그런데 이제 점점 지금 다 아까 빙하가 녹아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는 점점 더워지다 보니까 예. 물이 없어지는 없어지는. 건 당연한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특히 뭐 우즈베키스탄에서의 뭐 목화 농사를 지면서 예. 이리게이션을 너무 많이 해서 예. 벌어지는 일들이 아닌가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팔자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너무 많이 뺐어가지고 이제 여기 예. 이제 아라레 이제 말랐다 그러는데 이거 큰일 났네. 그래서 근데 수능에는 이제 그러면 정답이 아니죠. 예. 수능에는 인간의 과도한 관계로 예. 그다음에 기후의 변화. 기후의 변화. 네, 두 가지의 이제 사실 예. 인간의 역할이 없는 건 아니에요. 보면은 이제 토양학 책을 보게 되면은 재미난 게 이 농사라고 하는 게 정말 인간이 살 수 있는 땅은 예. 두 가지를 다 가질 수가 없어요. 토양의 양분이 많거나 많고 강수량도 많고 강수량도 많고 두 개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요. 예. 제가 좀 무식하게 학교는 좋은 게 뭐냐면은 전공하시는 분이 여럿 있잖아요. 예. 그래서 맨날 산성비가 내린다고 하잖아요. 예. 그럼 중성비는 없냐? 화학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맨날 산성비 내린다는데 그럼 중성비는 없냐? 저기 우리 화학선생님 좀 젊으신 선생님인데 네. 선생님 그럼 무식한 소리 좀 하지 말라고. 아니 왜 그게 무식한 소리냐? 산성비는 뭐 질소 화합물이나 그렇죠. 화합물 때문에 예. 생긴다고 내리는 거면은 만약에 그런 게 없으면은 중성비 내릴 수 있는 거야. 예. 선생님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있어서 무조건 산성이... 산성비입니다. 그러면 그렇구나. 듣고 보니 그렇네요. 중성비가 없구나. 산성의 강도만 차이가 날 뿐이지. 네. 근데 이 토양도 보게 되면요, 우리나라 땅 이제 한국지리 단원에 들어가게 되면은 지형 단원이 있고 기후 단원이 있는데 예. 처음에 들어가면 큰 제목이 있어요. 우리나라 땅의 특징은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오래되고 안정되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년기 지형이다. 뭐 이런 얘기. 오래되고 안정되었다가 특징이고 기후는 사계절이 뚜렷한 냉온대 기후. 예. 근데 그거보다 더 잘 함축해서 표현할 수 있는 말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보면 오래되고 안정되었다가 이게 또 팔자론이에요. 어떻게 또 팔자? 뭐냐면은 땅이 노출된 지가 오래되고 그렇죠. 우리나라는 산성비가 계속 내리잖아요. 예. 그러면 토양은 이 뽀개지면서 예. 양분들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예. 근데 그게 다 녹아가지고 오랜 시간 풍화를 받으면서 다 녹아가지고 다 내려가요. 다 내려갔다는 거는 이제 하천으로 그쵸. 빠져서 그러니까 바다로 다 갔다는 의미. 이제 여기서는 운반해가지고 해수면 근처까지 가면 이제 퇴적이 나타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쪽 하천 쪽의 하류들은 양분이 많아요. 양분이니까 뭐 김해평야라든지 나주평야라든지 예. 이제 큰 강의 하류 지역. 네네. 그 우리나라는 그게 다른 나라보다도 더 오래되었으니까 예. 얼마나 비가 내려가지고 얼마나 씻겨 내려갔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농사를 칠때 이게 특히 충적평야가 아니고서는 예. 농사짓기가 어렵고 그래서 예전에서는 오줌 똥도 다 내 밭에서 그렇죠. 남의 집 가서 놓지 말으라고 그렇죠. 하는 얘기가 왜 나왔냐면은 그게 원체 이제 예, 토양 내 영양분이 이제 없는 상태다 보니까 네네. 그거를 이제 인위적으로 메꿔주기 그럼 위해서. 반대로 양분이 많은 동네도 있겠죠. 우크라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흑토지대 뭐. 양분이 많은 동네는 흑룡강성 건조한 쪽. 동네. 비가 좀 덜. 비가 들어오면은 안 씻겨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려면 둘 중에 하나인데 물이 예. 풍부하거나 양분이 많거나인데 물이 많으면은 토양은 절대로 좋을 수가 없어요. 좋을 수가 없다. 양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따져 보면은 저도 지금 얼핏 생각해 보니까
호주 같은 경우도 건조 지역인데 네네. 관정에서 물 퍼가지고 쓰는 거고. 그래서 이게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제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파라오가 예. 이제 나일강에서 이제 기도를 드리는데 예. 제발 범람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제발? 반대로 제발 범람하게 해주세요. 그렇죠. 예, 특히 1년에 몇 번씩 정기적으로 범람하게 해주세요. 예. 라는 게 이제 왜냐면은 저 위에 이제 수단이나 에티오피아 그렇죠. 상류에서 유역 분지가 너무 넓잖아요. 예. 그러면 녹여가지고 가지고 올 수 있는 것도 어마어마한 영양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게 1년에 1mm씩만 쌓이게 돼도 그게 그러니까 그 주변에서는 그러니까 아닌 쪽하고 여기 퇴적물이 오는 쪽하고는 농업 생산량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지금도 위성 사진 보게 되면은 강 따라서 나일강 쪽으로는 예. 풀이 보이는데 이 뒤쪽은 아예 안 보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퇴적물 쪽에 가서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살다 보면은 이제 조직화도 되고 이제 정치도 생기고 그러는데 예. 살기 좋아하니까 인구는 급증하게 되죠. 인구는 급증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먹여 살리려다 보니까 관계라는 걸 더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다 물을 갖고 받아서 와서 예. 혹은 끌고 와서 예. 살아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건조한 지대에서는 예. 물을 웅덩이가 있으면은요. 예. 어디서 끌고 왔으면은 지표면에서 다 녹여가지고 오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무기질 성분들이 거기 다 녹아 있을 테고. 그렇죠. 이게 말라버리게 되면은 말라버리면 물만 날아가니까. 물만 날아가게 되니까 계속 무기질 물질들이 쌓이게 되거나. 무기질이라고 그러면 좀 어렵게 이야기되지만 뭐 소금도 있고 칼륨도 있고 칼슘도 있고. 그러니까 특히 건조지대는 땅 밑에는 무조건 칼슘이 있어요. 칼슘. 예, 무조건 그거는 산성비와 관련이 깊은데 예. 비가 산성이기 때문에 이제 화학 작용을 일으켜가지고 밑에는 다 칼륨이 이제 칼슘이 이제 많이 깔려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 물을 뽑아오면 그놈들 녹은 것들이 이제 오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밭에다가 물을 주잖아요. 예. 그럼 되게 웃긴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삼투압이라고 가는 모세관혈관처럼 여기에다 물을 붓게 되면은 요 틈으로 쭈르르 내려가잖아요. 그 아래에서 녹은 애들이 여기로 올라오려고 그래. 얘가 농도가 진하기 때문에 땅 속에 이제 있던 뭐 소금이라든지 그쵸. 뭐 칼륨이라든지 이런 얘네들이 그 모세관을 타고서 위로 올라오고 그래요. 그래서 단면을 잘라보게 되면은 소금이 바로 토양층 밑에까지 침투해 있는 이런 경우들을 볼 수가 있고 아까는 저수지 같은 데서는 특히 아라레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위에 다 소금밭이 되었죠. 그리고 주변에 아마 우즈베키스탄 옆에 땅 파보게 되면은 관계 농업하는 곳들은 밑에가 아마 소금이 밑에까지 차고 올라오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이제 물을 대면 농사를 지을 수 있어. 그래가지고 네네. 이제 더운 지역에서 물을 갖고 와서 농사를 이렇게 처음에 지으면 되긴 되는데 그게 결국은 저 땅 속에서 얌전히 있던 이 각종 영양 물질들을 녹여가지고 그 친구들도 땅 위로 이제 같이 올라오는. 그러니까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땅 위가 소금으로 덮여가지고 그나마 있던 풀들도 다 없어지는. 그 토양 염류에 관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정말 저희 이제 수능 시간에 대답한 것처럼 그 단순한 그런 일이라기보다는 상당히 과학적인 어떤 요인들이 이렇게 되게 복잡하게 연결돼 있다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데 사실은 이제 되게 지금 이제 낮은 쪽 더운 지역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분명히 선생님 스타일로 봤을 때는 이제 높은 지역 일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더운 동네는 또 살아가는 법이 또 다르죠. 그렇죠. 추운 동네 또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예전에 그런 책도 있었어요. 이제 뭐 지리를 알면 돈을 번다. 뭐 아마존 강에 뭐 비가 내리면 뭐를 사라. 뭐 이제 이런 책도 있었는데 그것도 다 지리하고 연관된 이야기 같으니까 그 이야기 잠시 후에 이어서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이 시간은 지구본 연구소 지리 선생님이 바라본 지구본 연구소 시간으로서 지리 선생님이 다양한 과학적 현상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